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건희입니다. 국내적으로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꽃을 피우려면 힘을 가진 정부와 다수당의 관용과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질서가 평화롭고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의 관용과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전랑 외교,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처럼 관용과 절제가 사라지고 불확실성과 복합적 도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불만스럽고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결국 이 복잡한 현실과 파고를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버티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국민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고 국가 경쟁력이 흔들립니다.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국회가 앞장서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협치가 필요합니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시기에 강대국들과 협상을 이끌고 가려면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힘을 가진 정부와 다수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현실은 대결과 배제가 앞서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야가 함께 국익을 최우선에 둘 때 비로소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적인 사안이 대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이나 정부의 대미 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계 인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같은 빌미가 될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작은 무신경이 큰 외교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우리나라는 전 세계 46개 총영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총영사 자리가 몇 곳이 공석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다른 나라 어디가 다 비어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 현재 이번에 우리 교민들이 구금되었던 바로 그곳에 애틀란타의 영사가 비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17곳에 총영사가 공석입니다. 전체의 약 37%입니다. 특히 재외동 부대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중국, 일본 총영사 25곳 중에 11곳의 총영사가 공석입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 구금되자 주미 대사관과 주 애틀란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미 대사하고 아틀란타 총영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 DC 총영사가 자기 관할 구역도 아닌데 아틀란타에 급하게 현장을 총괄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출범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외 공관장을 비워둔다는 것은 이번에 보는 것처럼 외교 공백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최단 시간 내에 이런 외교 공백을 없애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최대한 빨리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100일이 지나도록 비웠다기보다는 그렇게 새로운 상황에서 일들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틀란타 영사가 비어 있었긴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미주 총영사가 그리고 현재 대책반을 구성해서 빈틈없이 최대한 노력해서 대책을 세우고 현지 지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빈자리를 또 채운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채우는 거는 또 우리 외교력을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자신의 재판 변호를 맡았던 차지훈 변호사를 주 유엔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우리 외교의 최전선, 그것도 다자 외교의 격전장인 유엔에 외교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내세운 것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주요국 인선을 보더라도 중국은 외교부 군축국장 출신이고, 일본은 내무관관 외교보좌관 출신, 러시아는 외교부 다자협력국장 출신, 이렇게 모두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 현실은 냉엄합니다. 외교부 본부 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지 공관장이 책임지고 알아서 해야 되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자외교 현장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안보리에서 다뤄졌습니다. 유엔 대사는 거기 가서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우면서 적응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은 우리 국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번 인사는 우리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임명을 재고하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유엔 대사가 될 수 있는 여러 자격이나 경험을 쭉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에 임명되신 신임 대사 또한 사실은 국제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러 인권 활동, 그리고 국제관계 활동들을 해오셔서 일정하게 그런 경험을 금방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누구의 판단이 맞는지는 두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외교를 갖고 실험하시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다음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일본이 IAEA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2024년 8월 정책위 의장 당시에 오염수를 막지 못하고 배상조차 못 받으면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까지 발언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근본 대통령의 방일 시에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중단이나 배상 문제를 제기하도록 건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그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토론하는 것이 주요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략적 이해에 따라서 반일 프레임을 활용한 것은 결국 우리 외교를 자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번 관세 협상에서 대외 협상의 전문성을 가진 외교부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네, 협상단의 일원으로서 대사관으로부터 정보 입수를 가고 미국 측과 사전 협상 준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대외 협상의 전문성을 가진 외교부가 참여했는데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 협상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흔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많은 부분이 합의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앞서 그 모두 발언에서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서 변모하는 그 열강들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열강들이 과거와 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정부의 협상 결과 발표가 사실은 국민을 오도하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로서는 최선의 그 합의를 이끌어냈고 또 미국 측으로서도
완전한 그 세부 내역까지 다 들어간 결과를 하기보다는 일단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협상을 추가적으로 계속한다는 입장을 우리와 합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발표를 했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소상히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개방은 막았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3,500불 투자 성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증일 거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께 그렇게 지금 입력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산물은 실제로 저희들이 내부 협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은 더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무역 원활화를 하는 과정 그런 정도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쇠고기 원령 제한이나 또는 쌀 수입이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양보 없이 지켜낼 수 있었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압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세 후속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까? 네, 우선 잘 협상이 빠르게 타결이 안 되는 것은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서로 무언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을 지금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또 한미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관세 협상의 결과를 한번 정리하고 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5천억 불 대미 투자가 처음으로 공시화되는 시점으로 협상 결과를 문서화시키는 데 우리가 가장 유리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 타결 시 국민에 대한 설명이 너무 과도하게 나와서 그런 것과 다른 내용이 합의가 되는 것이 국내 정치로 부담이 돼서 그냥 아무 발표도 안 하고 모양새만 취하고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상회담 때에는 미국과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패키지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서화하는 것이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디테일에 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협상을 하는 편이 우리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한테 좋은 기회였고 그 기회에 어떤 관세 협상을 정리하는 문서를 했던 것이 왜냐하면 그때가 5천억 불의 투자라는 것이 처음으로 공시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거를 그 합의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지금 완전히 좀 미아같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실무 선생을 타결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에 그걸 그대로 문서화했다면은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미국 안을 그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어떻게든 문서화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의 목숨을 걸고 협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저희 정말 목숨을 거는 자세로
그 당시에 협상에 임했고 일부 합의된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합의되지 않는다는 그 외교의 평범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합의해버리는 것보다는 추가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3,500억 불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거의 우리 외환보유고에 육박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게 무제한 통화 수화풀을 요청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협상의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미 관세 부담 및 5천억 불 투자 협정은 헌법 제60조에 따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0조 1항은 이러한 경우 국회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헌법 제60조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지금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및 5천억 불 이상의 투자 합의에 대해서 국회 비준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결국 고통을 분담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 의견을 미국 측에도 분명하게 밝혔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비구속적인 MOU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회 비준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즉, 그 형태가 MOU건 무엇이건 간에 국민의 부담을 지는 내용이 있다면은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조지아 구금 사태 이전에 아까 정상회담에서는 제기가 안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한미 외교부 장관이나 산업부 장관 회담에서 비자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실무 협상에서 비자 문제를 그동안 쭉 얘기되었던 것을 추가로 얘기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한 일을 생각해요. 조용히 하시죠. 토론을 들으시죠. 그 이번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났을 때 이틀 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 해결됐다,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표는 우리 외교부 장관님하고는 협의하고 한 발표입니까? 네, 그날 아침에 제가 마침 대통령실에 다른 일로 보고를 하러 들어갔었고 그 자리에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세 분이 있는 자리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보고하셨는데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하신 건가요? 그 워딩에 대해서는 상의는 안 하셨습니까?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마무리됐다고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걱정이 같은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국민들한테 뭔가 다 끝난 것처럼 잘된 것처럼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드러나면 뭔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국민 설명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안이 그때 워낙 엄중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안위에 관해 워낙 관심이 컸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낭보를 말씀드렸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낭보가 과장이 되면 김치국 외교 뭐 이런 식으로밖에 평가를 못 받게 됩니다. 앞으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전승절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중국으로부터 김정은 전승절 참석을 통보 받으셨습니까? 그런 통보는 없었고 저희들은 일찍부터 정보 상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의 전승절 초청 의사를 전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찍부터 그 대통령의 전승절 참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한은 중국과 관계를 복원한 후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다시 벼랑 끝 외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7차 핵실험이나 ICBM 실각 발사 또는 이런 도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추진하실 겁니까? 네, 우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은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미국을 비롯한 우리 우방국들과 협력을 하고 또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아주 현명한 대처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러면 한미 간의 현재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한미 간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 네. 네. 실무선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맹국 간에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것은 그 가정적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루비오 장관과 그 외교장관 회담을 할 때에도 그런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장관님, 내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데 형식상 이번에는 왕이 장관이 방한할 차례인데도 장관께서 직접 중국을 방문하는 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당초에 왕이 장관이 방한할 것이라는 중국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연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런 순서를 따질 일이 아니다. 한중 간의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의 외교장관이 기꺼이 가서 한중 외교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하겠다. 그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 이에 따라서 면담과 만찬이 내일로 예정돼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방중 때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 여부가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을 확정 짓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국 측의 사정이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중국은 APEC 참석은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 계속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과 비핵화도 원한다는 것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때그때 상황 즉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맺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중국도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잘 대접하고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훨씬 더 개선해 보려고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관님, 외교부에 한반도 정책국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무엇입니까? 네, 우선 대통령께서 이미 발표하신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까지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부활시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외교부 조직 개편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그걸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2달 동안 거의 뭐 1, 2주 간격으로 해외 출장과 또 외빈 영접이 있어서 제대로 빨리 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의 도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절제와 관용, 협치의 정치를 세우고 대외적으로는 국력을 모아 당당히 협상해 나가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여야가 힘을 모을 때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